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금고 난리 났다. 연체율 10% 폭탄, 예금 터졌다. 새마을금고 기업 연체율이 무려 10%를 돌파하면서 구조조정에 들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내 예금과 적금이 얼마나 안전할까요?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PF 대출이 문제가 생기면서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이 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금융부실과 연체율, PF 대출도 문제이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적금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은행이 휘청거리는 것도 고금리 때문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새마을금고 난리 났다. 연체율 10% 폭탄 예금 터졌다. 실질적으로 모 지역에서 뱅크런이 터졌을 때 그 모습입니다. 새마을금고. 자, 이 모습이 또 안 터지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은 촉각을 곤두세워야 돼요. 뭐 당장 가가지고 예적금을 취소시켜라 이건 아니에요. 그 상황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계속 귀와 눈을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구조조정 들어간 새마을금고 내 예금 안전할까?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여기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오죽하면 구조조정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합치는 과정에서 내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게 돈이 얼마나 보장받을지 이것도 알아야 하고요. 또 어떤 곳들이 구조조정 들어가는 건지도 알아야 하고요. 자, 연체율 10%, 기업 대출 연체율이 8.3%, 그리고 10% 이상인 곳도 100여 곳. 이거는 진짜 문 닫을 지경의 연체율 아닙니까? 여러분들 말해 그렇지 이 정도 연체율은 어마어마해요. 1금융권은 0.3, 0.21호잖아요. 이건 10%. 부실금고. 자, 고연체율. 그래서 부실금고라고도 하죠. 고연체율, 연체율이 너무 높아요. 경쟁력도 취약합니다. 성장성도 제한이 있고요. 구조조정도 이거 좀 만만치가 않아요. 남양주 뱅크런 부실대출 600억, 400억을 과대출해 주는 바람에 생긴 거죠. 이것만이 아니라 또 도덕적 해이도 있어요. 보시면 이제 구조조정. 서울 새마을금고 212곳 중 120곳이 영업 손실입니다. 당연히 구조조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1291개 금고. 자, 새마을금고가 1291개예요. 2024년 1분기 청산을 하고 합병. 이게 내년 1분기까지 청산, 없애버리고 합병하는 그런 이미 계획이 발표가 된 거예요. 다중채무자 연체 2조 2956억. 5년 동안에 무려 3배나 증가했는데, 자, 과연 새마을금고가 잘 문제없이 이것을 슬기롭게 해 나갈지 좀 봐야겠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예적금이 좀 위험해 보입니다. 자, 6월 뱅크런 259조 원에서 20조 원 뱅크런. 20조 원이면 엄청나게 크지 않나요? 그때 뱅크런 터질 때 단 한 달 동안 20조 원이 빠져나간 거예요. 5천만 원 외에는 아예 보장받지도 못한다는 치명적인 약점도 있어요. 구조조정, 청산과 합병 과정에서 내 예적금이 위험에 노출된다. 즉, 못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금융부실 예적금이 위험한 거 그렇다면 새마을금고 새롭게 또 터졌는데 새마을금고만 그럴까요? 상호금융, 이번에는 상호금융이라는 용어, 뭐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이런 것을 상호금융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침체의 먹구름, 경영안정시급. 지금 부동산도 침체되고 PF 문제도 있고 그래서 먹구름, 경영안정이 시급하다고 지금 뉴스에서 떠들고 있잖아요. 특히 금융부실 예금이 위험한 것들 세 군데 찝으자면 신협, 상호금융에서도 신협이 압도적으로 위험해요. 그 다음에 저축은행은 이제 대규모 은행보다는 중소은행이 더 위험하고 새마을금고는 건전한 곳도 있는데 위험한 곳들은 지금 문 닫아야 할 곳들도 있죠. 이 세 개 꼭 기억하세요. 신협부터 연체율이 5.1%로 또 급증을 했어요. 고정이하 여신도 무려 4%예요. 문제점은 고금리 기조, 대출 건전성의 타격. 건전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위태위태해요. 금감원이 오죽하면 상호금융하고 지금 여기 나온 특히 신협을 두고 하는 말인데 아무튼 네 곳의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수시로 점검을 한다라고 이제
왜냐하면 그전에는 관련법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까지도 다 개정을 하고요. 해서 지금 수시 점검하겠다라고 지금 선언한 상태고, 저축은행 보실래요? 연체율이 5.33%. 이거 뭐 저축은행 신협보다도 연체율이 심하다. 이거는 심각한 거죠. 고정이하 여신 8%가 무려 15곳이나 돼요. 상상인, 그전에는 상상인이 이제 문제였는데 매각도 안 돼요. 누가 그런 걸 매각하려고, 누가 인수하려고 하겠어요. 여기 보세요. 우리금융 원래 인수하려고 했는데 비용이라든가 조건이 좋지도 않아서 인수를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또 경영권 매각을 서두르고 있는 곳이 에큐온, 조온, 하나저축은행이 있는데 역시 이런 것들도 지금 매각 누가 나서질 않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저런 저축은행에 자기 돈이 묶여있는 사람은 신경 좀 써야겠죠. 새마을금고 연체율 8.3, 모든 은행의 최대 규모예요. 고정이하 여신도 15%입니다. 1년 전에 2배로 역시 최대 규모로 증가했어요. 정리하면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예적금이 위험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금융권 위험 요소 3가지, 총 6가지로 한번 구분해 보자고요. 이금융권 위험 요소. 먼저 건전성이 취약합니다. 건전성은 자기 자본 비율인 BIS가 낮아요. 너무나 자기 자본이 적어요. 부도 위험에 노출됐다. 두 번째, 연체율이 높다. 자, 고금리, 고위험에서 지금 줄타기 하고 있어요. 예금을 넓게 해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지금 떼우기, 돌려막기식 하고 있어요. 카드깡 하듯이. PF 대출 높다. 특히 제일 악성 대출이 PF 대출인데, 이거 건설사 부도는 그냥 바로바로 나잖아요. 요즘 건설사 부도에 노출돼 있고, 부도 나면 돈도 못 받아요. 예금, 고금리 경쟁, 이게 문제인 거죠. 이건 2금융권만의 탓이 아니라 1금융권도 문제예요. 아니 1금융권이 뭐가 아쉽다고 11%까지 우리은행, 국민은행 10%까지 그렇게 적금을 줍니까? 2금융권이 버티지를 못하게 1금융권과 비슷. 그런 부분들은 좀 2금융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법제화해야 하지 않나. 그다음 예적금 위험성이 아주 높습니다. 경제 위기, 불안감에 아주 취약해요. 특히 지금과 같은 고금리가 지속됐을 때. 대출 위험성, 이번에는 거꾸로 대출도 위험하죠. 연체 위험, 신용 하락. 여러분들 한번 이런데 이금융권에 연체됐다가는요 무지막지합니다. 이자가. 그리고 이금융권에서 대출 받는 순간 신용등급이 하락한다. 자, 이제 예적금 위험한 3가지 요인. 여러분들 상호금융 개별조합 10곳 중에 6곳은 뱅크런 땐 100% 못 받는다, 못 돌려준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예 그냥 이투데이. 이 뉴스에서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예적금 위험. 먼저 예적금 부실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예적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그 해당 은행의 부실이에요. 은행 부실, 새마을, 상호금융, 저축은행. 자, 위험 요인들, 자기 자본 비율이 너무 낮아요. BIS가. 그 다음에 연체율 높고 PF, 부동산 PF가 높고, 부실 대상, 주로 소상공인, 다중채무자, 한계기업, 다른 말로 좀비기업이라고 하죠. 주로 건설사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부실 대상이. 위험 요인 3가지. 그런데 예적금이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꼭 은행이 문제가 돼서, 은행이 부실해서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집값, 주가 올라가게 되면 계속 예금만 한 사람이 있거든요. 투자는 안 하고 결국 손해입니다. 자산 상승, 즉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가상화폐든 우량주를 말하는 거예요. 우량주. 얘들은 여러분들 이자를 압도합니다. 분명히 압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왜 은행에 예금만 끝까지 해버리면 안 좋냐면, 집도절도 없이 예금만 하면 아주 안 좋은 게 3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집값, 주가에 투자를 하면 더 먹는데 못 먹어요. 두 번째, 물가가 올라가요. 물가가. 내 예금보다 물가가 더 뛰어. 물가가 이자를 압도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돈을 계속 찍어냅니다. 통화량. 그래서 화폐 가치가 하라 그래요. 화폐 가치가. 이거를 합쳐서 봐야 돼요. 집값 하나, 물가 상승 하나, 화폐 가치 하나. 이렇게 따져야지. 그냥 내가 저축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좀 손해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집값 뛸 때 미친 듯이 뛰잖아요. 물가도 얼마나 많이 오릅니까? 여기 보면 3가지가 10년 동안 예를 하나 들어봤어요. 자, 10억의 돈 가치가 10년 지나면 5억도 안 돼요.
특히 2013년 이후에는 5억이 안 됩니다. 3억밖에 안 돼요. 10억이. 왜냐? 집값 슈낀 게 얼마인데요. 이번에 떨어졌다고요? 떨어진 거 그 표도 안 나요. 그리고 집값만 뛰었습니까? 돈은 얼마나 찍어내고요. 물가는 안 뛰었어요. 결국 무주택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겠죠. 이제 타이밍을 잘 노리세요. 자, 그 다음에 예적금 해결 방안. 투자할 때 목돈 마련하기 위해서 예적금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때만 하세요. 목돈 마련. 1년이든 2년이든 내가 돈이 꼭 필요할 때. 그리고 이 목돈은 어디엔가 투자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목돈 수단. 두 번째, 소액 생활비. 내가 돈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되니까 소액 생활비를 쓰기 위해서 저축을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죠. 입출금, 단기 예적금. 근데 장기간 묶인다. 뭐 5년, 10년. 뭐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이 집도 있고 다 있어. 그러면 뭐 예적금 해도 괜찮죠. 제가 말하는 것은 집도 없고 어디 투자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무작정 그냥 끝까지 예적금만 가는 것은 안 좋다. 자, 이번에는 매수자, 부동산 관망, 집값 폭락할까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또 보자고요. 매수자, 부동산 관망, 대출, 자, 금리, 경제, 가격, 미분양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대출 축소, 중단. 지금 집값 특히 매물은 많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대출입니다. DSR 축소, 특례보금자리 중단 뭐 이런 것들. 특례보금자리 50년 대출, 뭐 DSR 규제 이런 것들이죠. DSR 강력 규제. 사실상 현금으로 매입해야 하고 뭐 가중금리까지 따져보면요. 여러분들 대출이 엄청나게 축소됐음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금리입니다. 아직도 고금리는 이어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좀 유력하지만 그래도 미국 금리 인상, 대출 금리 4에서 7% 정말 높죠.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있다. 2030 매입이 주춤한 가장 큰 원인은 지금 금리가 높고 대출을 별로 안 해주니까. 그다음에 경제도 문제입니다. 불안합니다. 지금 유가, 물가, 달러, 전쟁, 국내외가 다 불안해요. 자, 부채, 연체, PF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연체, PF. 은행도 국내적으로 지금 흔들흔들 하고 있죠. 이번에는 가격을 볼까요? 아파트 거품 가격이 정말 높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비해서 가격이 지금 많이 회복한 상태예요. 최저점이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진 거라면 현재는 마이너스 25%로 많이 회복을 했어요. 강남은 거의 뭐 90% 회복을 했고요. 서울은 한 80%, 경기도나 지방은 75%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매수자 1월 달 가격 떨어진 것만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많이 회복을 했으니까. 최저 매수를 희망하다 보니까 지금 가격면 때문에 거래가 안 돼. 그리고 미분양, 한동안 미분양이 쭉 늘다가 또 줄었잖아요. 근데 다시 서울을 중심으로 청약 경쟁률은 그나마 무난한데 계약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시장 흐름이 안 좋으니까, 심리가 얼어붙으니까. 고분양가 심리, 위축으로 미분양, 3기 신도시나 택지지구 공급 물량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집값 하락 2차 조정기. 자, 집값 2차 조정기가 올까요? 지금 이번 주 와서 급작스럽게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폭락해가지고 뭐 완전 50% 폭락한다. 여기에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아직도 서울은 플러스니까. 아직도.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폭락이라는 말을 저한테도 그렇고 유튜브에서 많이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 꾸준히 조금씩 올라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올 겨울에 어떻게 갈 것이냐. 서울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강남구가 7개월 만에 하락을 했어요. 자, 시세 흐름. 강남 급등 멈추고, 아니, 7개월 동안 뛰기만 하다가 이번 주에 마이너스. 보세요. 서울 2달 연속 상승하다가 플러스 0.03. 즉, 강남은 7개월 동안 올라가다가 처음으로 마이너스 0.02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서울은 2달 연속 거의 뭐 냉정하게 말하면 25주 연속 상승, 2달도 넘죠. 자, 근데 이제 2달 연속으로 상승폭이 감소됐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쭉 한 6, 7개월 올라가다가 쭉 좀 하락세로 전환된 게 2달.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속도라면 아마 12월 정도 초반에는 보합이나 마이너스로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전국은 19주 만에
상승해서 보아버려. 요인 볼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고금리가 장기화, 대출 규제, 심리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금리 장기화, 영끌 갭 투자들 부담 느끼기 때문에 매물은 쌓이고 거래는 안 되니까 가격이 내려가는 거고, 그 다음에 대출 규제, DSR 강화, 대출 금액도 축소됐는데 누가 집을 살려고 하겠어요? 심리 하락, 집값 거품이 심하고 경제가 불안하고 돌발 변수가 막 튀어나와. 집값 전망, 경제 위기, 고점 대비 50%, 현재 시세 30%, 이제 지역에 따라 좀 다릅니다. 20에서 30% 하락 상황이에요. 상황 유지. 이제 제 생각은 만약에 경제 위기가 터진다면 고점 대비, 즉 21년 꼭지 대비 반토막 난다고 보면 돼요. 모든 게 다. 많게는 70%까지 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세 대비로는 약 30% 더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경제 위기 가능성은 약 20% 플러스 마이너스. 상황 유지. 그럼 지금 상황이 유지될 것 같다. 제 생각은 11월에서 2월은 지금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왜? 당장 방향성이 폭락, 폭등 어느 한쪽으로 자리 잡기에는 해외 여건이랑 봤을 때 뭐 지금 미국이라든가 캐나다가 집값이 급락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좀 주춤하다가 이제 다른 나라들이 추락을 하면 같이 추락하는 거고, 다른 나라가 다시 상승 쪽으로 턴을 하면 우리나라도 턴할 수 있어요. 자, 경제 회복입니다. 근데 내년에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해 보이거든요. 불안감이 만약 해소가 된다면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다만 대출 이런 게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위기 떼돈 버는 방법, 결국은 우상향이죠. 집이. 부자는 위기를 즐깁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수익, 주식 수익, 가상화폐 수익, 달러 금 수익을 단순하게 지금 경제위기가 터졌다 하고, 왜냐? 여러분들 돈 적은 분들 많잖아요. 경제위기 터지면요, 도대체 내가 얼마나 벌 수도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부동산 수익, 서울 경기 아파트 갭 투자 3억 갖고 18억 법니다. 알았어요? 왜냐? 만약 이제 3억이면 7억짜리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대충 6, 7억짜리를. 그런데 경제위기 터지면 대충 13, 4억짜리가 6, 7억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올라갈 때 18억까지 가니까 3억으로 얼마를 버는 겁니까?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죠. 3억을 버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서울 3기 유망 분양. 아마 6억짜리 분양을 받게 되면 거의 더블 정도 나중에 간다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전국의 폭락 아파트, 꼭 서울이 아니라도 웬만한 곳들 5억짜리가 다 10억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왜? 폭락을 했기 때문에. 자, 부동산 수익 못 벌어도 2배, 많이 벌면 거의 4배까지 버네요. 자, 주식 수익도 삼성전자 경제위기 터지면 3억까지 떨어져요. 이거 그러면 정고점 회복했을 때 9억, 3배 뜁니다. 코스피 펀드라든가 ETF, 얘들 그냥 코스피 1000까지 떨어진다는 전제 조건 하에 삼성전자와 거의 같이 간다고 보면 돼요. 3억이 9억. 지금처럼 평상시 투자는 자산 탕진입니다. 평상시는 주식을 막 권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경제위기가 터지면 딱 이것만 하세요. 삼성전자나 코스피를 추종하는 펀드, 이것만 하세요. 자, 가상화폐도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냥 괜찮아요. 무난합니다. 지금 말고 좀 경제위기 터지면 비트코인 등이 3억이 많이 가면 15억까지 갈 수도 있어요. 역시 아파트하고 버금가죠. 자, 비트코인 외에 불안한 암호화폐, 그렇다고 암흑어라든가 가상화폐 종류 많잖아요. 그런 것들 괜히 돈 더 벌 것 같다고 해서 투자하게 되면 망합니다. 지금처럼 평상시 투자는 역시 자산 탕진. 즉 주식하고 비트코인은, 우량주는 그냥 같이 보세요. 달러나 금은 생각보다는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 생각은 경제위기 터졌는데 달러 금 가지고 돈 벌겠다, 이건 상당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몇 푼이나 번다고. 자, 무조건 부동산, 주식 이거 뛰어들어야 돼요. 이해가셨어요? 자, 달러 경제위기 전에 만약 투자를 했어. 현재 투자했으면 만약 경제위기 터지면 뭐 1500, 1800 이렇게 가는데 그래봤자 3억이 3.6억 밖에 안 돼요. 2배도 못 가고 조금 가네요. 30%. 자, 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위기 전에 투자하면 3억이 3.6억인데 별로 뭐 안 뛰죠. 여기에 투자할 바에는 오히려 왼쪽에 투자해야겠네요. 그 다음에 금융권 PF 연체율 볼까요? 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체율 현황 보면 증권이 제일 커요. 17.28, 저축은행 4.61, 여신전문 3.89, 상호금융
보험은행 이 순입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 연체율 현황 무섭습니다. 연체율이 지금 자 5.41로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특히 기업 연체율은 8.34예요. 놀랍죠? 주요 10개 증권사 보시면 지금 실적, 이익하고 순수익, 이익도 줄고 순수익도 줄었는데 3분기 때 보세요. 확 줄지 않았어요. 거의 반토막 났어요. 지금 증권사 엄청난 위기입니다. 위기. 증권사에 자 여러분들 쓸데없는 거 하면 안 돼요. 새마을금고 난리 났다. 돈 먹는 하마네요. 완전히 들어가도 자 화수분처럼 늘어나지는 않아요. 조심해야 합니다. 이 금융권이 불안하다는 뉴스는 매일 나오고 있지만 식상하여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면 더욱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들보다 더 위험합니다. 감사합니다.